책 한 권을 관찰하는데 중요 관점 또는 요점으로 문학 양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문학 양식을 우리가 6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야기책을 역사서 같은 것이 해당한다면, 그 다음에는 지시적 편지, 서신서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와 예언 혹은 대언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또는 각 예언서, 대언서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상상의 어떤 정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특징이 3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적인 언어가 사용됩니다. 수사적인 것, 즉 꾸미는 그런 언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자적이 아닌 그런 특별히 비유적인 그런 언어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적인 상징 영역입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어떤 상징들을 사용하여 표현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시편 같은 시가서에 해당하는 이러한 책들은 문학 양식상 거기에 사용되는 것은 병행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행구와 대조의 어떤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어떤 시가적 관점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를 대개 병행구를 통해서 또는 대조나 비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감정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학 양식으로 소개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물론 비유라는 특별히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적인 곳에 비유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서 같은 곳은 한 장 전체를 통해서 비유만 소개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유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는 그러한 문학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도덕적인 진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처럼 전개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도덕적인 진리를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비유라고 말을 하는 거죠. 두 부분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영적 진리이면서 또 그것이 이야기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일이지만 비유와 비교되는 것이 풍유 또는 풍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와 풍자는 어떤 의미에서 같은 듯 또 어떤 의미에서 다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죠. 그리고 문학 양식으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5번째는 묵시 문학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에 해당하고, 물론 책으로 이렇게 등장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가장 뚜렷하게 나오지만 구약에서도
이런 묵시문학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성경 몇 곳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로 상징적, 비유적 그런 묘사들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산문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그 앞에서 얘기한 5가지의 문학 양식의 틀과는 좀 다르게 어떤 목적을 분명히 두고 그것들을 그 뭐 이야기와 어떤 역사적 배경과 또 어떤 흐름에 맞춰서 기록한 그런 책.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흩어져 있지만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책,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라든지 복음서들이라든지 사도행전 같은 곳은 산문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신학적 또는 복음 전파의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6가지의 문학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책은 그 중에 어떤 문학 양식의 틀을 갖췄는지 또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을 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책에서 저자가 구성한 문학 양식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 책에서 저자가 구성한 조직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학 양식이 전체가 흐르는 하나의 문학적 그런 게 지필의 저자의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것이라면 내용을 적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조직 체계를 가지고 그것들을 구성하였는지 하는 이런 것이 또한 책에서 우리가 좀 관찰해야 될 부분이다.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그런 조직 체계들은 전기적으로 했는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책을 구성했는지 그거를 문학 양식으로는 이야기체로 그걸 풀어갔는지 아니면 산문체로 풀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조직 체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간 순서로 반드시 되어 있다기보다는 사건별로 기록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 주안점을 두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굳이 시간적으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뒤에 시간적으로는 뒤인데 앞에다가 기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연대기적인 그런 관점을 뺀 사건별로 역사적 기록을 해놓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연대기적으로 또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별로 구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좀 그 구성의 체계에 있어서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리적으로 어떤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지리적인 관점을 중시해서 그것들을 기록했다면 그건 지리적인 그런 조직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동 경로들을 우리가 좀 잘
파악하도록 뭐 그런 것을 관찰하도록 저자가 의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논리적 또는 관념적으로 돼 있는지. 서신서 같은 곳은 흔히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했지만 원인과 결과, 어떤 그 이유 또는 거기에 따른 그 답, 이런 것들을 계속 연결해서 소개하면서 논리적인 그런 체계를 갖춘 그런 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 책을 우리가 관찰할 때에는 처음과 끝을 비교하는 그런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뭐 그냥 얘기한 것 같지만 뭐 예를 들면 시기적으로도 그 시작과 끝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어떤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설명하는 데에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즉 서론, 본론, 결론이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고요. 책 한 권에는 뭐 그런 것들이 마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한 책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저자가 달라서 책이 구분될 수도 있죠. 비록 흔히 말하는 한 장인데 그걸 한 권으로 우리가 칭하고 있는 것 자체는 그 비록 짧은 그 안에 어떤 저자가 의도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시작해서 끝을 맺는 하나의 완결된, 그렇죠, 형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한 권의 책으로 인정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책의 저자의 그 쓴 목적,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그 책의 시작점이 어딘지, 무엇인지, 끝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발견한 자료들을 그룹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찰이 결국 낱낱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관찰하는 것을 우리가 좀 표현은 그렇지만 마무리 또는 완성을 하려면 구조적 골격을 만들기 위해서, 책 전체의 윤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룹핑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관찰한 그런 자료들을 그룹핑할 수 있는지에 유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이제 책 한 권을 관찰한 실습의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책 한 권을 관찰할 때 관찰의 중요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다면, 이제 그러한 관찰의 요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책 한 권을 관찰할 때 어떻게 실제적으로 관찰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실습해 보는 거죠. 야고보서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매우 흥미로운 책입니다. 공부해 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염두에 두어야 될 몇 가지 중요 요점들이 뭐
이 책의 특징상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자와 독자를 관찰해 보자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실제 내가 공부할 때 요점들만 가지고 요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고보서를 책 한 권 관찰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을 요약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구조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자에 관해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와 목적을 관찰해 보도록 하죠. 저자는 야고보라고 되어 있죠. 1장 1절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또 거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 21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고보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처음에 야고보가 언급될 때 그냥 얘기한 정도가 아니라 야고보서 전체를 우리가 일목하면서 보면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읽다 보면 야고보 자신이 야고보를 표현할 때 또 다른 또 표현들이 등장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관찰하여 노트를 해두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다. 이렇게 또한 5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목적이 아니라 저자와 독자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저자와 독자를 관찰할 때 두 번째는 독자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또 1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독자에 대해서는 계속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 읽을 필요가 없을 만큼 각 장에서 이 독자가 어떤 인물인지 또는 독자가 어떤 자들인지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것이죠. 독자는 이러한 사람들, 물론 어떤 한 독자 또는 한 독자 그룹 이런 것들이 있어 그들이 각각 달리 표현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 말하고 있는 독자는 이런 의미들을 다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관찰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독자입니다. 목적을 한번 이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상당히 뚜렷하게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보면 이게 지금 본문의 표현들이거든요. 뭐뭐 않게 하려고, 뭐뭐 하게 하려고 이런 용어는 당연히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도 보면 완전하고 완벽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이 책을 쓰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이 책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너희로 하여금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이 책을 쓰고 있다. 뭐 요 정확한 표현들만 본다면 이 책의 목적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세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내용, 또 그것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또는 구성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구조를 보면, 즉 이게 핵심적으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구조적 골격, 윤곽, 아웃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읽고 관찰하여 살펴본 결과 주제는 행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1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2장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3장은 어떻게, 4장은 어떻게, 5장은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1장은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완성, 시험을 통하여 믿음의 완성을 이뤘다, 이렇게 말하고, 2장에서는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요, 3장은 지혜를 통하여 믿음의 실천, 4장은 태도를 통하여 믿음의 실천, 5장은 바로 인내를 통하여 믿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책 한 권의 각 장별로 주제를 가지고 책의 주제인 행하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에 관하여, 이건 전혀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찰된 것을 그 내용에 맞게 워딩을 좀 써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그 구조적인 구조적인 골격이 윤곽을 나타낼 때에는 뭔가 전체를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구조의 방법들을 좀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저자에 관해서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관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럿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야고보의 이름은 어떤 사람들인가도 우리가 관찰해보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과연 그 여러 야고보들 중에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이 아니죠. 결국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찰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한 책을 관찰하고 한 지면에 도표로 정리를 해 놓으면 바로 이것이 내가 가르치는 데에 사용하는 그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앞에서 책 한 권을 관찰할 때 중요하게 관찰해야 된다는 것들을 요령이든 또는 필요한 관찰의 요점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야고보서를 쭉 관찰해서 노트해 놓고 메모해 두고, 그 다음에 표시를 해 둔 것들을 종합해서 한 지면에다 관찰한 내용을 간추려 도표로 작성한 구조적 골격, 윤곽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차트를, 도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맨 윗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곧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한눈에 이 책을 기억할 수 있는 뭐 주제라든지 또는 어떤 특징이 있는 의미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각형에 기록된 이 지금 아웃라인은 바로 각 장이 어떤 또 주제를 가지고 소개하고 있고 여기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각 장은 뭐 뚜렷하게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구분이 책에 나온 대로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칼럼에 또 특별히 기록해 놓은 거는 관찰하는 동안에 각 장은 어떤 단락들이 그 장을 이루는지에 대해서까지 관찰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찰의 작업이 수반됩니다. 또 이렇게 이 그 윤곽의 세부적인 표현을 해놓은 데는 바로 이 책 한 권을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이 단원으로 이것들을 만들려면 결국 이 각 장이나 혹은 장별로든 각 장의 단락별로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해 두면 가르치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즉 방법론을 어떻게 써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각 장을 다루어서 가르칠 건지 아니면 각 장의 어떤 단락의 구성에 따라서 장을 나누어서 가르칠 건지 하는 가르침의 요령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구분하여 그 내용을 좀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이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려면 어떤 그 가르치기 위한 스케줄을 만들 것인지 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떤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가르쳐야 할 것인지 또 가르칠 때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건지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마치 이 관찰의 적용점에 조금 포인트를 왜 가르치기 위한 거니까 가르치기 위한 적용점의 포인트까지를 열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지금 보여드린 이 도표상의 책 한 권 야고보서를 관찰하고 정리한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면 이제 어떻게 내가 야고보서를 가르칠 것인가 하는 기본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러면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1장 첫째 단락, 1장 전체, 뭐 정하기에 따라 다르니까 정하면 그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관찰을 넘어서 해석, 적용의 단계까지를 공부한 뒤 결국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그것을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도표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